네, 오늘도 정치권 수싸움과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만 나온 게 아니고 로이터에서도 거의 똑같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로이터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냥 조그마한 미국의 어떤 매체가 쓴 게 아니고 그럼요. 미국의 완전히 주류 통신사 하나하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한국으로 치면 극우에 가까운 그런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고 경제지, 세계적인 경제지인데 이런 곳에서 이 뇌물 수수, 디올백 수수와 관련 2,200달러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곱하기 13.5. 그렇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뭐 며칠자, 원달러, 환율까지 이렇게 써놨더라고. 주석으로. 아유, 그러니까 창피한 일이죠. 예. 아유, 일국의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사인에게 그런 백을 받았다. 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가 사인으로부터 백을 받았어요. 보통 이게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예. 뭐 피해자라고 하고 예. 몰카 공작에 당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사과해서는 안 된다.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 몰카 공작이 맞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니 본인들이 몰카로 작전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미 보도를 하면서 네.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요 그거를? 그치.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질문, 안 받았으면 미담이 되거든.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걸 받아.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 받아. 예. 받고 나서 공개를 해버려. 고발을 해. 신고해. 신고해. 아니 그 검찰이나 경찰에 아. 고발을 해버려. 그러니까 친하잖아요, 검찰하고. 예. 친해서 부탁합니다. 괜히 또 뭐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안 하셨나?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난 진짜 미담이라고 생각하는 게 몰카를 하러 갔어요, 네. 최목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동안도 몇 개 뭐 줬잖아요. 뭐 향수도 좀 주고 이런 잘 받아왔으니까. 뭐 카톡도 보내서 이런 또 이렇게 얘기도 했고 가져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가져갔는데 이거 뭐지? 몰카를 찍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부적절합니다. 그렇지. 단호하게 하면서 예. 자세도 좀 정자세로 좀 하고 그렇죠. 가르침도 덜 뱉고 이랬으면 정말 최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역시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 대통령의 어떤 영분이 되더니 자세가 바뀌었다. 말하는 대로 이 미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봐보세요.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걸 받고 나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의 죄의식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저는 또 솔직히 이건 방심위에서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를 또 민원 넣어서 또 여기도 조사할 겁니까? 월스트리트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잘 보십시오.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건 안 되지. 아유 받았죠. 예. 그러니까 받은 것도 예. 정말 큰 문제고 예.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식과 판단과 조치 이것도 문제고 그거를 계속 억지로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의원들의 모습도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근데 이게 11월 27일에 생각해보니 서울의 소리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점점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 막아요? 예. 근데 잘못됐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백을 받아? 아니 이게 저는 막으려면 아. 진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어떤 오감을 다 부인하는 이런 실력이 있잖아요. 아. 바이든 날리면부터 그렇지. 뭐 청각 테스트 하는데 청각 테스트. 이게 영상이 있잖아요. 시각 테스트는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짝퉁일 수도 녹취로만 했으면 이거는 또 녹취 부분에 네. 있어서 부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진품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뭐 기는 다 할 거예요. 근데 영상이 남으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네. 딥페이크라고 할 수밖에 그렇게 둘러대지 않는 이상 그렇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짝퉁도 딥페이크가 될 수 받으면 안 없어. 돼. 안 되죠. 받았다 행위 짝퉁도 자체가 안 된 거지. 진품이라고 생각해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양심상. 짝퉁이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이건 뭐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그래서- 말을 했으면 괜찮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자체가 지금 짝퉁 같아요. 네. 그냥 진품인 줄 알았더니 근데 짝퉁 보수 정부인 것 같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보수의 품격, 네. 보수의 자유 이게 없어요. 저는 한국의 보수들이 제대로 된 보수라면 예. 보수의 품격과 보수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 최경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거창하게 뭐 보수의 품격 자격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나 판단, 생각 이런 거에 비춰도 대통령 부인 받으면 안 되죠. 이 품격 자체를 논할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이런 거를 짝퉁 보수 패널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다. 아니 뭐 생각이 진퉁이죠. 보수 참칭이라고 불리셨기 때문에 네. 보수 참칭이 아니고 진정한 보수야. 그렇지.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퉁 있는데 네. 보수 패널. 예. 서정욱 변호사가 진짜 보수 패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기는 합니다. 그- 요즘에 보니까 극보수 패널. 그렇게 항변을 하고 옹호를 해야 되는데 아유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국민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한 69% 정도가 네. 대통령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질문지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입장 표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가 24% 필요하다고 본다가 69% 입장 표명 정도의 완화된 표현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썼으면 했다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예. 수사해야 된다 해도요. 예. 과반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관대하시다고 봐요. 사과 자체 하나만도 이렇게 사과해라. 무슨 이거 쩔쩔 매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탁해야 됩니까? 예. 아니 수사해라라고 하면은 좀 그쪽에서 수사는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과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사과 자체도 무슨 쩔쩔매서 사과해라 하는데도 안 아니 내가 하고 사과해줄게 좀 기다려. 뭐 그런 식이잖아요. 대담해서 내가 그냥 입장 표명 던지듯이. 한다니까 좀 그만 좀 괴롭혀요. 이런 좀.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보다 못해서 네. 화가 나신 빙의해서. 거예요. 예. 지금 빙의를 하셨는데 예. 이거는 사과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까지를 여론조사를 해도요. 저는 과반 100% 넘는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KBS에서 이제 대담 형식으로 네.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답니다. 할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하는 그 기자든 아나운서든 입장에서는 네. KBS의 제작 자율성이랄지 이런 거를 뭐 KBS를 나온 사람에서 뭐라고 이제 왈가왈부하기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게 담당하는 기자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는 기자나 아나운서 누가 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궁금한 후속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올 거고 이런 대담 같은 경우는 뭐 보수건 진보건 간에 다 준비는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어 하나를 그렇지. 되게 그냥 면밀하게 검토할 거 이 단어 쓸까 말까. 근데 후속 질문을 할 수밖에 뭐 미국식 자유주의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주의에서는 무조건 이제 후속 질문은 그 사회자 앵커의 몫이거든요. 그 사람의 자유인데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이 또 다 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기자나 아나운서 앵커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기대예요?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추측. 와 아니, 추측이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이게 무조건 정규직이 나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하면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언론인 그 역사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뭐 물러나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지금 때문에 이제 우리 최 앵커께서 기자님께서 얘기하는 정도면 군부 네. 독재 시절을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만에 하나 실수하면은
정말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단어 하나를 잘못 쓰다거나 그렇죠. 잘못된 질문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네. 정말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국민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을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안 할 단어들이 있어요. 안 할 김건희. 아니 그건 하겠다. 그걸 밝히겠다고 하지. 했어요. 아니 그걸 네. 밝히기로 했. 아니 그 밝힌다며요. 질문 자체에서는 빼겠지. 뭐 도이치라고 그래야 되나? 배우자님? 아. 배우자분의 뭐 백과 관련해서 국민들에 핸드백. 대해서 핸드백 네, 핸드백이라 하겠죠. 국민들께서 좀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품백이라는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돼. 명품 들어가는 순간 그분은 아. 좌천입니다. 자천이야? 좌천. 그 자리에서 끌려갔어요. 녹화 중지. 아 그러네. 입 막아서 사진 잠깐, 끌려 잠깐, 나가. 이거 아, 녹화 중지. 이게 지금 녹화일지 녹화죠. 생방 녹화구나. 아니, 녹화예요. 녹화죠. 녹화겠지. 녹화겠네. 걸러내겠네.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100% 대통령실에 의중대로 나갈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되면. 방송이 KBS잖아요. 예. 그럼 KBS에서 하지 마시고 KTV에서 하시라. 아니 왜냐면은 예. 이거 차라리 수준이 많이 나올 거고. 이게 KTV가 이제 국정홍보 방송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처음에 검토도 좀 했었대요. 왜냐하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저는 좀 약간 좀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아유 저거 맞는 사람은 그냥 찍힐 생각 아니면 제대로 질문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거기 게다가 이제 녹화면 100분 동안 200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60분이나 그럼요. 50분만 나오면 그럼 완전히 그 곡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네. 이 KBS가 정말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 국민한테 사랑받고 신뢰받는 뭐 아주 신뢰도가 높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프죠. 야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이 조선일보급이 돼버렸어요. 아니 조선일보보다 못해. 뭐 조선일보는 그럴 수도 있죠. 비판도 잘해. 아, 비판도 하죠.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비판하더라고요. 네, 비판도 잘해. 근데 네. 이게 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차였나요? 그때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를 해서 이거 밝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번에도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또 이제 그 언론사를 컨택을 하는데 KBS예요. 네. 지금 KBS가 무리하게 박민 사장을 넣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네. 방송계 조선일보를 보는 거죠. 이건 우리 편이다. 네. 설사 뭘 하더라도 내 네. 편이 돼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컨택을 했다는 점에서는 참 슬프다. KBS 사장은 방송 내용과 편성에 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없지.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말은 수차례 했죠. 국회에 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늘 닮았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그건 네. 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를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이제 KBS의 방송 주관도 김성준 주관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하자. 전두환 씨라고 부르지 말자. 이거가 다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도국의 멘탈리티를. 그러니까 이 KBS라는 이 아주 신뢰받는 방송이 이거 왜 신뢰를 받냐면 국민 상식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통념.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당연하지. 아,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불쾌해요 지금. 그렇죠.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라고 써도 네. 무방했던 것인데 굳이 그거를 복원해서 존칭을 써라? 그게 그게 한 KBS가 할 일이냐? 10년 동안 전두환 씨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서 조금씩 바꿔온 거거든요. 사실은 내부의 기자들은 국민 여론을 영남, 호남 그리고 국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슬리지 않게 조금씩 바꿔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28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쭉 알아요.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썼어요. 네. 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썼고 저도 전두환 씨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썼어. 못 썼어. 왜냐하면 국민적 컨센서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년 전에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씩 넣다가 전두환 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지금은 영화의 영향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유 못됐네. 사람 많이 죽였네. 다시는 있어야 될 역사는 아니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전두환 씨로 이렇게 약간 격화가 된 거잖아요. 사실상. 씨를 붙여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네. 관용어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어쨌든 그 사람이 7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를 했잖아요. 음.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물론 그 사람의 정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통령이었으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관용어구로 불러주는 거지 뭐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씨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맞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거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문맥상 또 대통령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어. 네. 예,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좀 탑다운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렇죠.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용산의 행동 방식을 KBS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막 읍소해가지고 아유 저기 제발 사과 좀 해주세요 이러고 끝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럼요. 근데 꼭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 대부분이 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받은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단순하네. 가만 있어. 이 대통령실 기자들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간단히 좀 얘기해 볼까? 아니야. 신년 기자회견 할까? 곧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담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게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똑똑하고 대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누구였습니까? 지난번에 저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분, 미디어 스핀 전략 본인이 미디어 스핀 마술사라고 했던 분 누구죠? 이동관 씨. 예, 이동관 전 위원장의 이야기처럼 적절히 미디어를 이렇게 휙휙 돌리면 국민들이 속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전제에서 그런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그래서 것 지금 같은 게 더 괘씸해 보이는 근데 거야. 그게 뭐냐면 윤석열 예. 대통령도 그렇고 이동관 씨도 그렇고 예. 보면은 다 옛날 사람들이죠. 옛날 사고 방식을 너무 하잖아요. 옛날 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별칭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냉동인간. 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그 후보 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구직활동을 뭐 웹사이트 아메리칸 통해서 파이 오래된 노래야. 아메리칸 파이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 냉동인간 뭐냐면 한 1980년 지금 구할 수 있게 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한 1980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뭐 경제관, 안보관, 역사여식 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이동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MB 때 본인이 좀 언론을 달라고 봤다고 지금 자부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머지 한 10몇 년 동안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했어요. 당시에는 레거시를 어느 정도 주도를 하면 그렇죠. 여론을 출렁거리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거든. 2010년부터 SNS가 발달했거든.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근데 2008년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죠. 달라. 2024년은. 다르죠. 예.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고 예.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냉동인간, 과거 지향적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정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부 내에서도 어떠한 불협화음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증여세 상속세 이거 좀 합리적으로 좀 정리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너무 높은 것 같아. 이랬는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그 부분은요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논의해보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제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한 법안과 관련된 문제 국회랑 상의도 안 하고 기재부랑 논의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본인 생각을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지만은 본인이 세운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너 사퇴해. 이게 맞냐고요, 이게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아직도 애정이 있으시니까 역시 우리 진정한 대통령인데. 보수다.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역시 국민의힘으로서 보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그렇지. 짝퉁 패널이 아니에요. 참칭이 아니고 진정한 보수 패널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와 철학을 논할 만큼의 수준도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저는 지적 능력이라고 봅니다. 안 돼. 왜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보통 비유를 하자면 가장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걸 모르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어. 어리석은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남들 얘기를 들으면서 채워갈 수 있는 어떤 인격이나 품격이 있다면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로 바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박 던져요.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논리도 되게 우스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수사 많이 해봤어.
수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이 온갖 지식들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경제 수사도 해봤어, 정치 수사도 해봤어, 사회 수사도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저하에 지금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만 이 꼴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가장 양심이 없는 것은 본인이 최소한의 어떤 부끄러움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자리라는 규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본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권력자가 아니라 권한자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말하자면 국민밖에 없어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 외에는 나머지는 다 권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권한 자체를 가지고 좀 뭔가 잘못되고 위임한 권한자로서 권력자인 국민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잘못했다고 내놔야 되는데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의 생각과 판단과 말에 전혀 하나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장성철 쟤는 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덧붙여서 저는 야당 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세울 수밖에 없다. 잡아가려면 당연한 서영주 겁니다. 부대변인만 잡아가십시오. 아니 근데 언제든 그런 저는 걱정은 기다리고 들어. 있겠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적게 읽고 적게 사고하지 않는가, 적게 듣지 않는가, 그 생각. 그리고 주변에 참모들 있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 상속세랄지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그 원자력도 아니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병행해서 그럼요. 기술이 이쪽 기술이 더 발전할 수 맞아요. 있는 측면도 있고 독일 맞아요. 같은 경우는 또 원자력 같은 경우는 SMR 해서 미국이나 이쪽 기술이 더 발전할 수 맞아요.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과학자들도 확언은 못해. 네.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쪽이 더 낫다, 저쪽이 더 낫다. 각각 그 업계 주장이 다 달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떡 가지고 오는 그 쥐 잡아오는 놈이 누구든지 내가 더 지원 잘해줄게. 이렇게 터놓는 맞아요. 마음으로 맞아요. 에너지 정책을 좀 개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아리백이랄지 이런 것도 좀 대응할 수 있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좀 비전을 그렇게 좀 열어놓고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렇죠. 무조건 반대로만 가면 세상과 부합하는 줄 알고 맞아요. 거기 옆에 있는 참모들이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조금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좀 길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조금 유보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누가 말을 해줘야 되거든. 제발 전문가들이 그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근데 왜 안 하지? 잘렸어요. 끌려가요. 많이. 아니 끌려가지는 않고 이미 다 잘려가지고. 이게 근데 잘렸어요. 이거는 국가 경제에 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저도 최경영 앵커님 말씀 맞는 게 이거 뭐냐면 너무 심각하거든 지금. 저는 그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원자력 산업은 더욱더 많은 R&D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더 안전하고 더 고도화된 아니 둘이 그런 다 에너지원으로 주라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정책은요 세계사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거 죽여놓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살려놔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처럼 탈원전 해야지 원자력 다 없애버려. 거기에 뭐 대학교 전공자들도 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거기서 공부도 안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랬잖아요. 그걸 비판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반문재인 정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탈원전 부분이든 뭐든 간에 네. 그러니까 안보 정책에 대한 기조도 보수 진보가 달라요. 에너지 정책도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흐름을 봤을 때 탈원전이 맞겠다고 그냥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세는 당시에는 탈원전 부분을 많이 추진했었고 그걸 선택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말하자면 나머지 부족한 에너지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무게가 실어졌죠. 이 원전도 탈원전도요 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바로 다 없애버렸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전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애서 2031년부터 탈원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 그 기간들이 십몇 년 이상 남았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탈원전을 그러면은 느슨하게 가든지 아니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그렇지. 뭐 좀 말하자면 소형 모듈 SMR 같은 부분들을 원전 에너지 부분에서 좀 개발을 해서 이쪽으로 무게를 실겠다 하면서 세계적 추세와 맞춰가는 부분들 한 축.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요. 이건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 신재생 에너지 하고 있고. 우리 전기 비중이 전력 비중이 예. 7%밖에 안 돼. OECD에서 최하야. 그다음에 저는 알리백을 보면서 네. 이게 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의 무식함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 갖고 가는 것 같아요. 후보 시절에 알리백에 대해서 한번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거 알리백 말이야. 나를 민망하게 했던 정책이야. 됐어. 그래. 속이 좁아. 자, CF100으로 가. 좀 이름 다른 거로 가는데 좀 비슷한데 알리백은 나를 정말 곤란하게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론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CF100을 구글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CF100을 이라는 단어를 쓰는 외신이 있는지 거의 없어.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어디가 갈지는 저도 이제 확언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백은 전 세계 글로벌 컴퍼니들 한 400개 이상이 그렇죠. 애플을 그렇죠. 포함해서 대형 다 하거든. 다 알리백 하거든. 대형 글로벌 기업은 알리백을 수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대기업과도 거래를 안 해요. CF100을 주장하는 나라나 기업들은 거의 없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자력 발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1개국 정도밖에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하는 나라는 200개 가까이 돼. 그러면 나중에 글로벌 스탠다드 될 때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가겠어요? 원자력 발전 위주로 가겠어요? 미국은 다 하고 있거든. 그리고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굉장히 높아. 그리고 막 해. 예? 막 하고 있어. 중국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타협할 때 어떤 비중이 더 크겠냐고. 근데 그런 어떤 이어달리기 개념. 그때 이제 권영세 장관, 제가 KBS 있을 때 권영세 장관이 남북 정책,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로 해야 된다. 초기에 그런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남북 정책, 대북 정책, 외교 정책, 에너지 정책,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도 비슷한데요. 그 정책을 좀 혼합해서 이어달리기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어달리기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는 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 에너지나 경제나 이런 것들 다 그렇거든. 외교나 이런 것들이. 근데 막 조변석계를 해. 조변석계 모르는데 그냥 판을 팍 엎어버려요. 그냥. 5년짜리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말한 것처럼 5년짜리 정권이 무서운 줄 몰라. 그러니까 정권은 무서운 줄 몰라. 정권은 단절될 수 있지만 네. 국가의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지난 정부를 지우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정의 민생을 이 나라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한 2년 5개월,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좀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출구 전략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이러는데 이것도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것 이게 이렇게 하면 출구 전략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면 네.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있죠. 뭐가 달라집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사님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사님 조금 기분이 좋아. 마음을 풀 수가 있고. 그래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죠. 본보기를 보였으니까. 언급하면 뭐 전략 공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략 공천 하려면 비대위원이라도 사퇴해라. 그러니까요. 네. 그냥 뭐 그건 명분인 것 같고. 그게 명분인 것 일단 같고. 왜 자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해?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까지도 싸우고. 그러니까 너는 좀 정리해야 될 마지노선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 사퇴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앙뚜아네트라고 비교해? 어떻게? 그래 그 단어가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아. 거기에 뭐냐면 사치까지는 그런다 쳐도 문란한 사생활이 들어갔어요. 그 바리 앙뚜아네트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 하면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중에 요거는 저도 딱 보면서 사치까지는 뭐 그래 돈이 있으니까 사치할 수 있죠.
근데 문란한 사생활이 들어갔어. 아, 그게 좀 거슬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자 김경률은 좀 사퇴시키자.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돼요. 그럼 너가 사퇴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예. 어쨌든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어요. 무작정.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는 그래서 출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저 내기를 해가지고 김경률 빨리 내기했어요? 사퇴해야 돼요. 내기했어요? 소고기 내기 해가지고. 그래요? 저하고도 해야 되나? 아니요. 김경률 사퇴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네. 저는 해야만 한다. 비대위원회에서 아니면 비대위원회에서 사퇴해야 아이 한다. 해야 뭐 이런데 뭘 안 해요? 한다. 한다. 할 수밖에 없다. 한다. 저도 한다에 걸었는데 비대위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소고기를- 공천은 공천. 공천을 주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까. 아. 그럼 뭐 비대위원 사퇴하고 지금은- 전략 공천 받으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의 분노의 지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최소한 좀 비대위원은 사퇴. 아 이건 사퇴하지. 근데 제가 봐도 사퇴. 사퇴는 하는데 예. 공천까지도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마포를 나갈 사람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많아. 누가 있어요? 많아. 뭐 김성동 뭐 현재 아니 근데 3번 내리졌다며. 네. 3번 진 지역구에 관해서는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돼 있으니까 네. 저는 좀 김경률 비대위원 가봤자 김성동 위원장이나 개친 도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던데요. 참여연대에서 옳은 얘기를 많이 했고 조국 흡수를 하면서 그거는 문재인 본인 정권에 생각이고요. 근데 피셜. 저는 뭐냐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거치를 손대는 순간 네. 이거는요 결국에는 인증샷이에요. 아, 이번 게 사천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흔든 게 아니라 그렇지. 김건희 여사의 신기를 건드렸네. 이게 정확해지잖아요. 명품백을 거론하는 순간 지금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너 나가 이거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없어 보여요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가리 되고 나가고 그다음 공천만 주고 뭐 이렇게 했네. 여기를 건든 거 보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반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어떤 이런 발언들이 김건희 여사를 건드렸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들볶아서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압박을 주고 결국 이렇게 사퇴하는 꼴이 되네. 이 자체를 머릿속에 넣는 순간 이거는 아니하면 못하는 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포장을 하겠지. 포장은 하겠죠. 이제 어떻게 해. 선수가 심판까지 하려고 그래. 네. 마포울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천에 확정을 하는 비대위원 될 수는 없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출마자들은 비대위원에서 사퇴하는 게 맞아. 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용산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발언을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김건희 명품백의 바이러스 숙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자체를 이게 한번 터지고 나니까 봐보세요. 하태경 의원, 안철수 의원 막 이렇게 막 터지잖아요. 그렇지. 예. 심지어 뭐 원희룡 숙주를 없애라. 숙주를 없애면 네. 말씀한 대로 본보기가 돼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공산이 크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한테는 지금 뭐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마음 아프죠.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쳐내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째려보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이 아프지만 네. 야, 너 지금 김건희 명품백 당내에서 이런 방구라도 안 흘리게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신호를 세게 준 거죠. 저는 장성철이 아니고 저는 이현주입니다. 제가 가면 쓰고 목소리도 변조했고 죄송합니다. 전 절대로 장성철이 아니다. 저는 야당 패널이라니까. 이현주다. 야당 패널. 네? 야당. 왜 내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 없을 때 하시라고요. 야당은 이렇게 네.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말하자면 그럼 나도 논리에 근거한 추론. 나도 네. 야당 패널 할까? 예. 띄었으니까 하시기. 이현주 의원처럼 저를 좀 이재명 근데 당대표가 지금 영입하라고 국민의힘이 아니 지금 야당이라고 당원이시죠 주장하잖아요. 여전히. 아니 저는 당원 아니에요. 당원은 당 아니에요? 가입 안 했어요. 아, 당 가입은 안 2018년도 이후에 예. 저는 예. 어떤 당도. 예. 그러면 그러셨구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상관없죠. 그렇죠. 네. 예. 뭐 자유로운 저는 보수우파 패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합리적 보수 우파 패널. 합리적 보수파. 민주당 좀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친명 인증 경쟁이다.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 잡겠다는 친명 비례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게? 질문 들어갑니다. 예. 저한테요? 서영주 부대변님은 찐명입니까? 친명입니까? 저는 반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수박이네요, 그럼. 뭐 그런 평가도 있는데 저 봐보세요. 친명, 찐명, 비명, 수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그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이 규정하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모든 정치 지망생이나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예.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스탠스대로 가는데 음. 만에 하나 이제 일부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 중에 자객공천이라고 자칭 예. 하시는 분들은 친명 호소인들이에요. 신명호소인. 그렇죠. 예. 이거를 왜냐면 당에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 보냈으면 친명, 꽂았으면 찐명. 음. 근데 아직까지는 그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이고 소영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현직 상급 부대변인입니다. 네. 당직자죠. 예. 그냥 그 위치인 것이에요. 근데 그 위치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여기서 더 과하게 충성하고 대표가 바랄지 안 바랄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선전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비합리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거를 대표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 민주당은 공천 지금 시스템이 50대 5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5대5입니다. 예. 그럼 5대 5로 들어가는 본선 경선 전에는 어떻게 뽑습니까? 예비 후보들을? 일단은 이제 본선 경선에 이게 나갈 사람. 컷오프라고 하죠. 네. 컷오프 방식은 네.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심번호를 받아서 던져놓고 여론조사를 그걸 또 해요? 그냥 전화 이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지역구에? 예, 지역구에 던져놓으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나. 국민의힘이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무당이냐 예. 해서 국민의힘 털어내고 예.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적합도와 인지도를 해서 그 몇 명을 던져주고.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인원을 던져주고 예. 이 지역은 양자로 간다, 삼자로 간다 하고 네. 나머지 뭐 5명이면 둘을 이제 컷오프. 그러면 이른바 이제 비명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열광적인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여론이 쏠릴 것이다. 그런 주장은 타당합니까? 여론은 쏠릴 수는 있죠.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강성 지지층, 네. 개딸이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말하자면 통신사에서 주는 안심번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난 그거가 그러니까 여론은 조성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당원 사람을 내 밀어라.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당원 50하고 이제 일반 국민. 일반 국민 50 할 때는 예. 이게 이제 예비 후보가 아니라 후보자에서 양자 간에 이제 다툴 때는 이게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사전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사전여론 컷오프는 무조건 다 그냥 아예 그냥 랜덤으로 안심번호 받아서 하기 나는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좀 아리송한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론을 민주당 주도한다면. 뭐 민주당 네. 파주를 네. 우리가 지금 후보 여론조사 사전 여론조사 합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예. 아니면 약간 민주당에 반감 있는 중도층은 아 몰라 나 안 할래 이러고 예. 민주당에 호감이 있거나 적극 예. 지지층들이 딱 응답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잠깐만 그러면 네.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이나 열성 지지층들이 대부분이라면 당원의 대부분이라면 그 사람들이 당원들인데 당원들이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왈가왈부하지? 아니 특히 민주당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민주당의 그 어떤 친명계 열성 당원들 때문에 싫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한 8, 90%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너희 당 후보를 뽑으니까 예. 너희 당에 있는 지지자나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게 뭐가 문제야? 예.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 그런데 예. 그렇게 강력한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극단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본선에 가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과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중도층은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색깔이 합리적인 중도층이 지금 없다, 네. 또는 또 있거나 많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뽑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당원 노름이라는 거지. 아니, 근데 그냥 아주 예.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 보통 이제 장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네. 나중에 이제 이 마지막 그 승부를 벌일 때 경선으로 예. 당원 50, 일반 국민 50이라 하더라도 예. 솔직히 이 여론조사라는 게 바쁜 이 일반 국민들은요 잘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맞아 이제 아. 이 뽑을 때가 기다려. 됐어. 자 아. 대기하고 이제 쫙 돌리면서 아. 좀 무조건 보면은 뭐 일을 할 때도 막 아. 이렇게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전화해서 내가 니들 대기하고 있어. 지금 이번에 우리 비명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런 분이 진짜 우리 친명을 해야 많구나. 되니까 다 대기해. 이제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 이제 저는 뭐가 있냐면 우리 당원들께서 조금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까지는 이해가 되나 열성적으로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세요. 어쩔 수 없죠. 그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언어폭력하거나 비난하거나 욕설하거나.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그건 과연 공정한 경쟁 그리고 아.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서 맞냐? 라는 의식. 측면에서 저는 그거를 좀 자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 당 후보 뽑는데 우리끼리 하자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당 당대표를 뽑는데 네. 당원 100%로 하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잖아요. 네. 국민의 세금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국민의 네. 의견이 표현이 돼야 되고 예. 후보자들도 출마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국고보조금도 받고 나중에 이제 15% 넣으면은 다 선거 비용 한 90% 정도 받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뽑아서는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야권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합리적이고 중도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의 사람을 뽑는 게 네. 확장 전략에 좋은 것인지 좋죠. 아니면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의식적으로 전략 공천을 네. 아주 개혁적이고 개혁. 개혁적이라는 게 이제 반윤의 기치를 높이든 네. 네. 또는 뭐 합리적인 비판 세력. 예, 합리적 비판 세력 음. 하여간 이미지가 합리적 중도적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개혁 그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맞는 건지 그거를 고심할 것 같단 말이지. 그러겠죠. 예. 네, 고심 안 할 게 뭐냐면은 고심 안 할 거야? 고심해요 왜냐면은 지금. 예. 네. 총선 전망이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견제론 심판원이 높잖아요. 쭉 여론조사 해보면 그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의 그 기준도 뭐야? 이긴다는 아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석수를 많이 절반 이상? 확보한다 그 얘기. 이긴다? 절반 이상이 150석 이상. 151석을 한다 그 얘기죠. 너무 겸손해지셨는데요. 152석 정도. 아니 그러니까 예. 총선 전망이 좋으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네. 내 사람을 이렇게 공천 줘도 당선돼서 올 것 같아. 아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 네. 질 수 있지. 아니 근데 그거랑 겸손해야지 그건. 근데 워낙 이제 또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여권이 또 치고받고 싸우고 네. 부정평가가 계속 높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약간 실수를 하거나 우리 사람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예. 국민들은 우리를 선택할 거야. 왜냐? 저쪽을 더 싫어하니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아니 그럴수록 참신하고 혁신적이고 그게 맞죠. 그러면서도 좀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그게 아닌가? 말하자면 교과서죠. 나는 너무 교과서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네. 교과서적인 얘기고 네.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옳아요, 맞죠. 그게. 네. 오르신 말씀. 네. 오르신 말씀, 무조건 오르신 말씀. 네.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말하자면 국민의 눈높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 영원히 맞출 수 없는 눈높이인지 몰라도 그 눈높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정치가 돼야 되는데 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되도록이면 내 사람을 좀 심어서 뭐 좀 공천을 주고 이렇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야만 본인의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네.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하면 안 돼. 예, 지금 과해요. 지금 민주당은. 과하면 안 뭐 네. 과한 게 없다니까 아직 네. 공천도 안 됐어요. 아니 봐보세요. 네.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 예. 자기 지역의 경쟁자들 다 컷오프 시켰어. 본인 단수 공천이야. 아니 그 컷오프 시킨 부총장.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네. 다른 거랑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 출마자들, 신청자들 다 컷오프 시켜. 검증위원회 위원장도 다 컷오프 시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적인 공천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징조가 이미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밑에는 똑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에 좀 더 합리적이고 정말 바른말 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모든 국민이 바라잖아요. 어떤 대통령실이건 간에.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랑 캠프 때부터 같이 뛰었던 사람, 네. 아니면 검사 시절 때부터 같이 뛰었던 사람, 아유, 쟤는 챙겨줘야지. 그래서 수사관이라도 그냥 데리고 가버려. 서림행정관으로 네. 뭐 이상한 자리를 막 줘버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그 예를 들면 네. 이런 지역 제가 왜 문제 삼냐면, 네. 당정 협의를 안 따랐어. 너는 컷오프. 탈락. 너는 경선 승복 안 했어. 경선에 불만 제기했어. 근데 그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도 않았고 탈당하지도 않았어요. 네. 너는 경선에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쁜 사람? 넌 컷오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요? 얘기해 보세요. 거기 그러면 이제 안 돼. 플러스 네. 또 이제 뭐. 당과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럼 뭐 다만 이제 불만이 왜냐면 여기서 있으면 말할 수 소송할 수는 없는 있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이게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네. 뭐 이제 말하자면 당직을 아니,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나 그렇더라도. 부총장이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관련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배제됐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다 이유는 있어요. 변했다, 서영주. 아니 그 이유가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대외비라서. 네. 근데 이게 좀 소송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니, 소송할 판단이 수 된 있잖아요. 아니, 왜 소송 못해요? 당원이 네. 왜 당을 향해서 소송 못해요? 뭐 이제 다른, 그렇게 비민주적인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다른 그냥 뭐 이의 건이 제기하지 있습니다. 말고 그냥 당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죽은 정당이죠. 정말 삼지대 얘기는 언제 하죠? 잠깐만 뭐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삼지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삼지대. 삼지대인지 사지대인지 오지대인지 네.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몇 지대입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탈당을 하거나 보수 성향에 있는 세력들이 먼저 합치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쪽, 민주당 쪽 계열의 삼지대 분들이 먼저 좀 합쳐가지고 네.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빅하우스를 지으려고 한다. 그거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한 거네. 중텐트, 빅텐트. 그냥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이준석 대표가 좀 강하게 요즘에 발언을 하고 네. 이거 뭐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의 주도권 싸움, 줄다리기 싸움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총선을 치르지 않으면 의미 있는 의석 20석 이상 얻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나의 울타리에서 총선을 치르자라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예. 본인은 이제 영남 쪽에 중점을 들여서 후보자들 좀 추천을 하고 출마시키려고 하는데 영남 쪽에 있는 출마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낙연 대표랑 어떻게 같이 하냐? 아, 이 그래요? 호남의 상징적인 아.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아. 민주당에서 중요한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분인데 대표였죠. 예. 국무총리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이 사람 밑에서 어떻게 하냐? 출마를.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쳐지면 네. 또는 비명계까지 합쳐지면 네. 그게 과거에는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호남 민심과 영남 민심을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쪽에서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 이게 저는 분리해서 이제 네. 똑같은 말인데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큰 삼각형에서 결국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개혁신당이랑 네. 이쪽이 한국희망이 예. 이게 결국에는 우쪽이 이등변 삼각형, 네. 좌측에 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좌측에 이등변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서 삼각형이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작아 보여 면적이. 이등변이에요 예. 지금 이등변. 예. 이게 하나 더 해야 이제 삼각형이 되는 건데 예. 저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쪽으로 왔을 때의 그 영남에서의 부담감 그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말하자면 원칙화상 미래대연합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이낙연 전 대표를 앉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올 때 명분 없이 나왔어요. 명분을 충분히 챙겼으면 이 세 분이서 안 왔을 거예요. 본인들이 시너지를 호남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호남 민심 자체에서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싸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왔을 때 본인들의 이쪽에 이제 보수 쪽은 이미 이제 이등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래대연합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미래연합 이 세 분은 숙제가 있어요. 뭡니까?
잘못하다가는 백기투항을 이쪽 이준석한테 하게 될 수도 있다. 아. 삼각형을 못 만들 수 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플랫폼이 없어요. 플랫폼. 그래서 이낙연 대표랑 같이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아. 근데 이낙연 대표는 또 앉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말씀한 대로 조그만한 이등변 삼각형을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만들어서 개문발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양자 이 대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준석 저 대표한테 갈 때 조금 지금 미래대연합하고 좀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좀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협의 과정에 이제 물밑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원래는 미래대연합과 양양자 의원이 한번 갈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아. 이준석 넘어간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하고 가는 걸로 마음을 먹었고 이 그림 자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굳이 예. 양양자 의원한테도 그랬던 것이죠. 예. 굳이 저쪽 신경 쓰지 마. 아. 너는 이준석하고만 가도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가고 저기에서 아쉬우면 보따리 싸들고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그림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리고 있다고 봐요. 그 좀 생각을 해보면 원칙과 상식이 나온 이분들 같은 경우는 창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랑도 원래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예.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 보수 진영은 창당해가지고 쭉쭉 나가는데 우리는 창당도 못하고 그냥 이낙연 대표랑도 안 하면은 이거 우리가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 새싸움에서 밀릴 수 있겠다. 일단은 창당을 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남권 쪽에서의 부담감 이런 것은 지역구 출마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빅하우스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이 제3신당은 비례정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의 의미 있는 의석수 얻으려면 따로 떨어져서는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럼요. 그럼 보따리 장사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내가 진짜 찍어주려고 했는데 이낙연하고 같이 하니까 넌 못 찍겠어 이러더라도 아니 근데 고공 플레이를 하려면 네. 뭐 가령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지금 봐서는 한 50이다. 네. 그럼 본인 선호하는 비례대표 그 순위로 한 5명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다른 사람들이랑 합치면 그 중에서 한 2명은 빼고 한 3명만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준석 양양자가 그거 용인할까요? 이럴 것 같아요. 당장 이익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현찰인데 현찰. 지금은 그 계산이 네. 지금은 할 때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할 때는 예, 아니고 지금은 3번을 구성하느냐 못 하느냐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네. 저의 그냥 추측의 영역이고 네. 제 그냥 판단인데 음.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그냥 그 안에서 준석이도 이준석도 비례대표 가고 사람이도 가고 서원함도 가고 하나도 가고 네. 저쪽도 그냥 네. 김종민 의원도 비례대표 가고 뭐 박원석 대표도 비례대표 가고 그러면 망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어떤 헌신과 희생과 뭔가 삼지대로서 양당 구조를 타파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좀 근데 정치를 잘 진정성이 모르고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고 네. 어떠한 전력이 없는 사람들을 비례대표 넣었을 때 네. 제3신당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양극단 세력의 정말 불합리한 것들을 못 참아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내가 분명히 그 금태섭은 말도 맞을 수 비례 줄 것 같아. 그래서 이현주 그 말도 의원님도 맞을 수 있다. 네. 제3신당에서 비례대표 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 가신다고 그러니까. 예, 이현주 곧 환영합니다. 나오십니다. 예. 가신다고 예.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이었고요. 예, 1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치 본색이 30분 정도 앞당겨집니다. 8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예, 8시 30분. 아침 프로로 확실히 간다는 이야기죠. 와. 예. 누군가 기다려라는 이야기죠. 몇 시부터 예. 몇 시까지예요? 8시 30분부터 지금처럼 쭉 9시 합니다. 반까지 하는 거죠. 예. 10시 10분 있는데요? 예. 매일 김민하 평론가와 김성한 평론가, 네. KBS에 계셨던 김성한 일자리 평론가. 창출을 위해서 또 스픽스가 네. 30분 내려올거나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멤버로 다양하게 또 심층 토론하고 인터뷰를 갖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